외유 특검 추진 민주당은 결단하라.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나가 세운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예, 이제부터 만나볼 얘기는 이 두 얘기입니다. 이틀 뒤인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9분 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여권 지지자들에게 꽤 영향력이 있는,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4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면서 향후 거취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이제 제가 10월 14일까지 임기라 열흘 정도 남아서 재단에 한 2번 출근해서 결재할까 하고 이러면 이사장 임기가 끝이 날 예정입니다. 알릴레오 북스는 제가 재미있어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알릴레오 북스에서 만나 뵙는 것은 앞으로도 쭉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이 의미. 근데 오늘 이재명 캠프의 안민석 의원이 유시민 등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에게 반감을 갖는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 호소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합류하는 건지 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일단 경선에서는 아마 뭐 사실상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범여권에 어떻게 뭉쳐낼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대장동 문제 때문에 지금 이낙연 후보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제 친문들 중에서도 사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권이 내년 선거를 보면 지금 양자구도로 가게 되면 이 범여권을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느낀 이제 여권의 인사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어느 한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후보로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뽑힌다고 한다면 여권의 중진들이나 그다음에 여권의 실력자들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봅니다. 굳이 뭐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직을 던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 서로 갈라져 있는 범여권을 하나로 뭉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일정 정도 역할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친문의 핵심 인사들을 좀 어떤 면에서 화합시키는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이제 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데 글쎄요, 이제 이런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범여권이 뭉친다 하더라도 확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굉장히 남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여권의 어떤 강성 친문 이미지를 보여온 유시민, 김어준 뭐 이런 분들이 합류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안민석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기대감을 표출하는 이유는 과거 유 이사장의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보면 코로나19 과정에서 그 신속하고 정광석화 같은 일처리, 네. 단호함 이런 걸로 매력을 샀죠. 네. 원래 그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강점이고 이재명 지사가 인품이 훌륭하다든가 덕이 있다든가 품격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일 잘해. 뭔가를 바꾸려면 저렇게 해야 돼. 판단이 빠르고요. 아주 싸움을 잘해요. 네, 싸움을 잘해. 앞으로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율 기반을 구축할 거라고 봐요. 인품이 훌륭하진 않다라는 표현을 유 이사장이 쓰면서도 일 잘해 그리고 뭐 실력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안민석 의원이 그냥 한 말은 아닐 테고 이재명 캠프에 계시니까 한민수 수석님 정말 유시민 이사장 합류하고 뭐 이런 글쎄요 강성 친문 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뭔가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유시민 이사장께서 뭐 캠프로 들어오시기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돕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좀 전에 뭐 인품 얘기한 거는 일처리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거기다 방점을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말씀을 이 이사장께서 하신 시점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입니다. 지난해 예. 4월이면 이른바 이낙연 후보 대세론이 거의 여야 모두를 이렇게 광범위에 퍼졌을 때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호감이 있고 특히 유 이사장이나 이재명 후보와는 뭐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희 기대대로 이번 일요일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원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원팀을 만들고 모든 주자들과 또 외부에 계시는 우리 그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듯이 크게 하나 원팀을 만들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다들 아시는 대로 친노나 친문 쪽에 영향력을 갖고 계시고 영향한 유 이사장도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캠프에서 한민수석님은 이제 원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어제까지 혹은 오늘까지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제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여러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캠프의 김종민 의원 진화에 나섰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예. 가상을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 때문에 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구속될 걸로 전망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되거나 좀 와전됐다고 생각이 들고 인사권자이자 또 결재권자인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뭔가 또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봐요. 문제의식은 있다. 다만 뭐 구속 상황 가상까지는 좀 와전되는 것이다. 구장 차장은 어떻게 네.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한민수 수석은 그 유시민 이사장 이제 영입해서 그 원팀으로 같이 일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설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을 경우에는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후보 교체를 하거나 새로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설훈 위원장의 그 가상 현실을 전제해놓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앞으로 향후 거취가 상당히 좀 주목해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한 수석 얘기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그 후보를 돕겠다. 그래서 원팀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나선다라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원팀을 만드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큰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 캠프 참여를 또는 선대위 참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앞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의 어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만약에 행보를 한다라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요. 그 설훈 의원 말씀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말씀이 이번 주말이 마지막 서울과 경기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숫자가 많죠. 그리고 3차 슈퍼위크라고 일반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워딩이 좀 강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저 얘기 이후에 저도 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낙연 후보 측 캠프 내에서도 좀 전에 김종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렇게 생각하거나 혹시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주 소수다. 그리고 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전통은 후보가 뽑히고 또 어떤 결정이 났을 때는 모두 하나의 뜻으로 모으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고요. 특히 이낙연 후보나 뭐 설훈 의원님도 상당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양심이요? 예. 민주당의 아주 오랜 전통 중에 하나는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또 후보 교체를 요구했던 2002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원팀이 되지 않고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당시 새로운 이 대선 후보로 부상했던 정몽준 후보로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당내에서 있었고 예.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노무현 후보가
선출이 돼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앙금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원팀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경선에서 만들어진 어떤 불협화음이 본선까지도 계속 이어질지 이것도 차기 대선 어떤 결과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서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구속 가능성 얘기, 두 번째는 결정적 제보. 이 결정적 제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바로 모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캠프 쪽에 제보가 들어왔었습니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예.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거가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경선의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꼭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다시 주목받는 게 청와대 저 엄중 발언 있잖아요. 대장동 특혜 의혹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지지층에서는 청와대가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은 거 아니냐. 거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서른 의원의 구속 가능성 이야기는 같은 그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후보 측에서 나오기는 좀 민망한 발언이죠. 예. 그건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발언들이 왜 나왔을까라는 지금 현실 인식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이미 터져 나왔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그건 친여권 언론이나 친야권 언론 모두 할 것 없이 전부 거기에 밀착을 해서 계속 하루에 하나 이상의 새로운 사실들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들과 증거들을 취합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다가 멈추기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이 사태가 어디로 흐를지를 지켜본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강제 수사의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증거의 출현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수석님 말씀대로 10일이면은 후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일에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 청와대가 바라보는 엄중한 주시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열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계속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후보를 결정해놓고 후보가 흔들리는 불안정할 때는 민주당 전체의 큰 이기다. 이건 사실은 이낙연 후보 캠프뿐만 아니라 아마 한수석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그걸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마가 사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민주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 내부 얘기 하나 더 살펴볼게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친문 성향의 단체가 이재명 지사가 형 강제 입원 재판 당시 변호사 한 명에게 무려 23억 원을 줬다. 이 거액 수임료를 두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내부 파열음도 좀 여전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 정도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3심까지 하는 재판을 수없이 치르고도 재산이 증가한, 적어도 재산이 줄지 않는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내용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서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늘 깨어있는 시민연대 당원들과 이재명을 대검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 변호인단 논란, 무료 변론 혹은 수임료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는 결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소상히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무료 본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친문 단체가 특정 변호사에게 20억 넘게 줬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의혹도 대장동 의혹이지만 사실 제가 볼 때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게 바로 이 변호사 비용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소송이 꽤 오래 진행이 됐죠. 그 변호인들이 보니까 한 30명 정도 돼요. 각종 로펌들 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로펌들이 다 참여를 했고 거기 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삼성이나 뭐 현대도 이 정도 이 호화 이 변호인 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 뭐 한 20년 전에 뭐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이 정치할 때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 많이 했습니다. 거기 뭐 변호사만 한 100명 정도 뭐 이름 다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공시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변협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변협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변호사 비용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은 기본 금액이 한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아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또 김영란법이 생겨서 이 무료 변론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지사를 무료 변론했다는 거는 이게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이 국가인권자 했던 분 같은 경우도 송도한 전 헌법재판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의 그 일침부터 쭉 해왔던 분이 이 공안부장 출신이에요, 검찰. 근데 이분이 이제 쭉 그동안 이 변호를 해오면서 지금 수임료 3억에다가 20억짜리 전환사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회사에 또 많은 분들이 무슨 또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관된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과연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한 3억 원 정도 비용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호화 변호인들이 있으면 3억 원 갖고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용,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이에요. 이분이 사실 변호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화천대유에 이 자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화천대유 문제, 대장동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된 건지,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법조 인맥이 많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연결되는 거 없는 것인지, 지금 뭐 대장동과는 또 별개의 문제로 이재명 후보의 이 변호사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이분들은 과연 그럼 어떤 혜택을 받는가? 만약에 이걸 대가로 해서 경기도의 재판 뭐 이 소송을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한민수 수석께 이거 질문을 드리면, 근데 이 어제 고발한 이 친문단체 주장은 녹취록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사 수임료 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A 변호사가 나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걸 딴 데도 옮기면 안 된다. 이런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재명 캠프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녹취록이라는 게 진위를 봐야 되겠죠. 녹취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유리하게 짜집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이 단체가 그 고발장인가요? 접수하자마자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 고발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처를 취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좀 전에 나온 대로 이제 많은 변호사들 얘기해서 좀 전에 얘기 나온 대로 송두환 인권위원장 청문회 때 얘기가 됐는데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의 지도자인데 많은 분들이 이름을 올렸죠.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재명 지사의 재산 그 감소분을 보면은 당시 재판 기간에 한 3억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라는데 이건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개인적 사적 관계인데 어떻게 다 공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설명을 드린다면 화천대유가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 좀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연결시켜서 의혹 제기하는 분들한테 이재명 지사는 그냥 놔뒀으면 화천대유나 민간 사업자가 1조에 가까운 돈을 가져갈 뻔했어요. 그냥 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 먹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걸 민관 공영 개발로 바꿔서 5,503억 원을 환수를 했어요. 그러면 화천대유 입장에서 아니면 화천대유가 됐던 실소유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돈을 누구를 통해서 뭐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 돈을 강탈하다시피 가져간 사람한테 그 변호사비를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너무 의혹을 붙여놓고 하나로 몰기 위해서 가는 건 맞지 않고요. 저희들 캠프나 제가 볼 때나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이 됐던 이 변호사비 의혹이 됐던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 무슨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